1996년 부산국제시장. 3살 아들의 손이 어머니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이 방의 시계는 30년째 멈춰 있습니다. 어느 날 유전자 검사 99.9% 일치라는 결과와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부모는 울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은 사기꾼을 잡으러 온 검사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부모와 30년을 모르고 살아온 아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성북동의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높은 돌담 너머로 은행나무 가지가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안쪽에 자리한 저택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요했습니다. 대한건설그룹 회장 김도연의 자택. 지상 2층, 지하 1층. 외관은 단정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원의 잔디는 빈틈없이 손질되어 있었고 현관 앞 석등에는 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2층 복도 끝. 다른 방들과 달리 유독 작은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나무로 된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이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지요. 글자의 페인트는 오래전에 빛이 바랬고 나무 표면에는 가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명패를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문고리에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매일 이 문을 열고 닫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정희는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연한 회색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60을 넘긴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매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어떤 다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2층 복도를 걸어 도윤의 방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는 파란색 이불이 반듯하게 펴져 있었고 창가 선반에는 빛바랜 장난감 자동차 세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동물 그림이 그려진 알록달록한 시계가 걸려 있었는데 바늘은 오후 2시 45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건전지를 갈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그 시간에 멈춰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 1996년 10월 12일 부산국제시장 인근. 3살배기 아들 도윤의 손이 한정희의 손에서 빠져나간 시각이었습니다. 한정희는 선반 위에 장난감을 하나씩 들어 올려 부드러운 천으로 닦았습니다. 작은 운동화 한 켤레도 꺼내어 솔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신발 안쪽에는 김도윤이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한정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날씨가 춥구나. 한정희는 빈 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미친 사람의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해온 사람의 단련된 의식이었습니다. 엄마가 오늘은 갈비찜 할까 생각 중이야. 내가 좋아하던 거. 3살짜리 아이가 무슨 음식을 좋아했는지 기억이 정확할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정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거는 행위 자체였습니다. 말을 멈추는 순간 아들이 정말로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도연의 하루는 반대였습니다. 낮에는 완벽했습니다. 대한건설그룹 회장, 건설, 레저, 물류까지 아우르는 중견그룹의 수장. 임원회의에서 그는 냉철했고 기자들 앞에서는 과묵했으며 거래처 대표들에게는 정중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내면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아이가 떡을 쥐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젊은 김도연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에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환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매일 밤 그 사진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1분 혹은 2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사진을 응시하다가 서랍을 닫고 조용히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날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어. 그것은 30년째 반복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혼잣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주문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을 벌하는 문장.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1996년 그날 국제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한정희가 생선 가게 앞에서 잠깐 손을 놓은 사이 도윤이 사라졌습니다. 3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정희는 미친 듯이 골목을 뒤졌고 김도연은 부산 전역에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경찰이 나섰고 방송에 나갔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정희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김도연은 아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날 출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아내 혼자 시장에 가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가정들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로하지도 못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함께 있어도 각자의 방식으로 아팠습니다. 30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김도연은 중소건설사를 그룹으로 키웠습니다. 사업에 몰두한 것은 도피이기도 했고 아들을 찾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려는 집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년 수천만 원을 들여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등록했으며 실종아동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제보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 광주에서, 심지어 중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부부는 가슴을 졸이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처음에는 무너졌습니다. 한정희는 며칠씩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김도연은 서재에서 술병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무너지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세 글자가 부부를 지탱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면, 혹시라도 언젠가 돌아온다면, 그 가능성이 1억 분의 1이라 해도 부모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서실장 오상무는 매년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정리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김도연은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포기하면 누가 찾아?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는 떨렸습니다. 한정희는 도윤의 방을 일종의 성소처럼 지켰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청소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물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도윤의 생일이 되면 한정희는 장난감을 하나씩 사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4살에는 로봇, 5살에는 공룡, 6살에는 축구공, 7살부터는 책을 놓았습니다. 15살에는 농구화를, 20살에는 만년필을, 30살에는 넥타이를 놓았습니다. 선반은 아이의 성장을 상상으로 기록한 연대기였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삶의 흔적들,
그러나 한정희에게 그것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살아있어요. 한정희는 가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기도에 가까운 문장이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말로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서울의 첫서리가 내린 11월의 어느 아침, 한정희는 여느 때처럼 도윤의 방을 정리하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도연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익숙한 고요였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장 오상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모신 사람이 이렇게 떠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연의 신문 넘기는 손이 멈췄습니다. 한정희는 부엌에서 나오다 문틈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상무는 봉투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친자관계 99.9% 일치라고 합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도연은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폭탄이 들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눈앞에 놓이자 두 사람은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희망은 가장 잔인한 형태로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기다림이 끝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헛된 희망이라면 이번에는 정말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도연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정희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30년 만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2층 복도 끝 잠긴 방 안에서는 동물 시계의 초침이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 그러나 그 집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아침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A사 용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유전자 감정 결과 통보서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고 하단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안경을 고쳐 쓰고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김도연의 손은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한정희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30년을 참아온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한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정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아직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진짜일까요?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실장 오상무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검사를 의뢰한 쪽이 어디야? 민간 유전자 감정업체입니다.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신 회장님 가족 정보와 일치하는 샘플이 접수되었다고요. 김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갱신해온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그것은 부부가 놓지 않았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 끈이 드디어 무언가를 잡아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상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만남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3일 후 저택의 거실. 한정희는 아침부터 거실을 3번이나 정리했습니다. 소파 쿠션의 위치를 바꾸고 꽃병에 물을 갈고 탁자 위에 과일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과일 접시를 치우고 다시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이 아들을 맞이하는 방식은 결국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2번 고쳐 맸습니다. 손톱으로 책상 모서리를 긁는 버릇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큰 계약을 앞두고 긴장할 때마다 하던 동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업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선 남자는 37살이었습니다. 낡은 검정 점퍼에 청바지, 머리는 짧게 깎았고 볼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친 인상이었습니다. 박태식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인사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현관에 선 채로 한정희와 김도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맞는 집에 왔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도윤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3살짜리 아이와 37살 남자 사이에는 34년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들어오세요. 한정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식은 신발을 벗지 않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천천히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도 경계가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태식은 내놓은 과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정희가 건넨 따뜻한 차도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정희는 태식의 맞은편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먼저 울면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태식 씨라고 했지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어요? 태식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 앉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산 외곽에 있는 곳이요. 이름은 굳이 말할 필요 없겠지요. 고아원. 한정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16에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공사판, 식당, 물류창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태식의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동정을 구하는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보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한정희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미안해요.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요. 태식은 한정희를 보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전 도윤이가 아니라 태식입니다. 그건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한정희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태식은 몸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차갑지만 폭력적이지는 않은 거부였습니다. 한정희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김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명령도 부탁도 아닌 어조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투가 저절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김도연을 바라보다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후로 태식은 일주일에 2~3번씩 저택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한정희가 차린 식사를 함께 했고 김도연은 말없이 그를 관찰했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엄마나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지만 부부는 그것조차 이해하려 했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살았으니 당연한 거리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변화는 둘째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월세가 밀려 있어요. 태식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한정희는 즉시 남편을 보았고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상무를 통해 태식의 계좌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차가 필요합니다. 일하려면 움직여야 하니까요. 일주일 뒤 검은색 중형 세단 한 대가 태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도연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편함을 느낄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고아원에서 보낸 아들에게 차 한 대, 생활비 몇 천만 원이 대수이겠습니까?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한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식이 요구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생선 가게 앞, 놓쳐버린 작은 손.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안 된다는 말은 목구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하나만 제 이름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태식은 식탁에 앉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룹 지분도요. 제가 아들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도연은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처음 왔을 때와 같은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경계심 뒤에 계산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락도 아니었습니다. 태식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이 길어지시면 곤란합니다.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 좋아하거든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 찾고도 외면하는 재벌 부부. 제목 괜찮지 않습니까?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도연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수도라는 가능성에 매달려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김도연은 서재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장 뚜껑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재산 이전 서류는 이미 태식이 가져다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정희는 그날 밤 도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장난감을 만지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37살 도윤에게 사둔 넥타이가 손에 잡혔습니다. 내가 맞을까? 한정희는 넥타이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밀어내지 못하는 마음. 혹시라도 진짜 아들이라면 한 번이라도 거절한 자신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사랑과 닮은 형태로 판단을 흐립니다. 30년 동안 쌓인 부채의식은 이성보다 강했습니다. 부부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니 알기 때문에 더욱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김도연은 새벽 2시에 서재 불을 껐습니다. 인감 도장은 서랍 안에 다시 넣어두었지만 서랍에 잠금 장치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오상무에게 말했습니다. 태식이가 가져온 서류 법무팀에 한번 검토시켜. 오상무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한 번 더 검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뭘 검증해? 99.9%라며. 김도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은 확신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강지훈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칭 사기단 수사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일 속 핵심 피의자 사진을 들여다보던 강지훈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은 박태식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수사보고서의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최근 출입처 서울 성북동. 그는 볼펜을 집어들고 주소 옆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층. 강지훈 검사의 사무실은 좁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사 파일이 세 겹으로 쌓여 있었고 모니터 옆에는 식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종로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지만 강지훈은 그 풍경에 눈길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창은 환기용이었고 사무실은 전쟁터였습니다. 38살. 서울법대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한 번에 합격한 수재. 그러나 강지훈의 이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끈질김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검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강지훈이 파는 사건은 바닥이 나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그런 그의 책상 위에 석 달째 놓여 있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사칭 사기단. 전국적으로 실종 가족을 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위조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이밀고 재산을 갈취하는 조직이었습니다. 피해자만 7가구. 피해 금액은 합산 40억 원을 넘었습니다. 강지훈은 조직의 말단 실행자 2명을 이미 검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핵심 인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얼굴 역할을 하는 자, 피해자 가족 앞에 직접 나서서 잃어버린 아들이나 사라진 딸을 연기하는 사람. 수사보고서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식. 강지훈은 파일 속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각진 턱, 짧은 머리, 볼 위에 오래된 상처 자국. 수배 중이었지만 이 남자는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 한복판에서 다음 범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출입처 서울 성북동. 강지훈은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성북동의 주소를 검색하자 화면에 뜬 이름은 대한건설그룹 회장 김도연이었습니다. 강지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규모가 다르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전 피해자들은 중소기업 대표나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설그룹 회장. 태식이 욕심을 부린 것인지 아니면 조직이 한 단계 올라간 것인지 어느 쪽이든 서둘러야 했습니다. 강지훈은 수사관 2명을 불렀습니다. 성북동 저택 감시 들어가. 태식이 출입하는 시간대 파악하고 접촉 인물 전부 기록해. 사흘간의 감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박태식은 이틀에 한 번꼴로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체류 시간은 평균 3시간. 방문할 때마다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갔고 나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는 검은색 중형 세단을 몰고 왔는데 등록 조회 결과 차량 명의자는 김도연이었습니다. 강지훈은 감시 보고서를 읽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미 재산 이전이 시작된 것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국과수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태식이 사용한 유전자 검사 결과서의 사본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국과수 유전자 분석관의 답변은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샘플 채취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체인 오브 커스터디 기록이 누락되어 있고 검체 라벨링 방식이 공인기관의 표준과 다릅니다. 이 결과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확인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확인된 순간 그의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영장 청구 들어간다. 목요일 오후 성북동 저택 거실 식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주식 양도 계약서, 위임장, 태식이 준비해온 서류들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정희는 부엌에서 식혜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긴장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에 익숙해진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태식이 김도연 앞으로 서류를 밀었습니다. 김도연은 서류 위에 놓인 인감 도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인주가 이미 묻어 있었습니다. 한정희가 식혜를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를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손에 들린 도장을 보았습니다. 여보. 한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말리는 것인지 허락하는 것인지 본인도 모르는 어조였습니다. 김도연의 손이 서류 위로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날카로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3번. 거실에 있던 3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현관을 향했습니다. 태식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것은 찰나였지만 강지훈이라면 놓치지 않았을 변화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뒤로 수사관 2명이 따랐습니다. 강지훈은 검사증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지훈 검사입니다. 박태식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도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도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뭔 상황입니까? 저는 아들입니다. 검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태식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김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지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검사 결과는 위조된 것입니다. 국과수 자문 결과 샘플 채취 과정의 체인 기록이 누락되어 있고 검체 라벨링이 공인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한정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식혜에 잔을 든 손이 떨려 갈색 액체가 탁자 위로 흘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강지훈에게 한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강지훈은 서류 봉투에서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김도연 회장님과 박태식 씨의 혈연관계 0%입니다. 숫자가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0%. 그 2글자가 30년의 기다림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김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인감 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주가 손가락에 묻어 있었습니다. 붉은 잉크가 지문 사이로 번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잡혔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가면서 김도연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실패한 사업가의 무표정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태식을 데리고 나간 뒤 거실에는 부부와 강지훈만 남았습니다. 한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김도연은 아내 옆에 앉았지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위로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지훈은 현장 정리를 위해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태식이 두고 간 서류를 증거물로 수거하고 식탁 위에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아이가 떡을 쥐고 웃고 있었고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그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대자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고 기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호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웃는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이 옆에 놓인 파란 장난감 자동차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검사님? 김도연이 그를 불렀습니다. 강지우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더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탄 강지우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운전대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갑 안쪽 칸에 넣어둔 오래된 사진 한 장,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는 사진, 찢어진 반쪽짜리 사진,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파란 장난감 자동차를 든 아이의 손만 보였습니다. 강지우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빼들었습니다. 바랜 색감, 찢어진 가장자리의 결, 방금 본 액자 속 사진과 같은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은 다 비슷하게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강지우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성북동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100m 속으로 저택의 지붕이 작아졌습니다. 그는 눈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뒤를 향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그 집 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악구의 작은 오피스텔, 원룸 한가운데 놓인 침대 위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커튼이 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지갑 속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강지우는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 갈색 종이 봉투 하나, 돌아가신 어머니 강순영 여사의 유품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손때 묻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반쪽짜리, 파란 장난감 자동차를 쥔 작은 손, 하얀 한복 소매, 그리고 그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누군가의 팔. 사진의 오른쪽 절반은 깨끗하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찢은 것이 아니라 가위로 자른 듯한 직선이었습니다. 강지우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택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실벽 액자 속 돌잔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아이가 떡을 쥐고 웃고 있었고 아이의 왼손에는 파란 장난감 자동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자동차, 같은 한복, 같은 각도.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일치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강지우는 검사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멈추라고 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지우는 수사 기록을 핑계로 성북동 저택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추가 진술 확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서재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어제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양복 대신 편한 니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지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지우는 진술 조서를 받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섞었습니다. 실종 당시 아드님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있었습니까? 김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파란 장난감 자동차.
돌잔치 때 선물 받은 건데 그 녀석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손에서 놓질 않았어. 강지훈의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혹시 아드님 몸에 특이한 표식이 있었습니까? 점이나 흉터 같은. 김도연의 눈이 강지훈을 향했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질문치고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왼팔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 돌 지나고 얼마 안 돼서 다리미에 대었거든. 아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강지훈은 고개를 숙여 조서를 적었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소매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소매 안쪽, 왼팔 안쪽에는 어린 시절부터 있던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저택을 나온 강지훈은 차에 타지 않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코끝을 스쳤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사진의 일치, 장난감 자동차, 왼팔의 화상 흉터,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이 겹치는 것은 우연이라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강지훈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면 태식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과학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틀 후 강지훈은 성북동 저택을 세 번째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증거물 확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는 화장실을 빌린 뒤 세면대 위에 놓인 김도연의 빗에서 머리카락 2올을 채취했습니다. 증거 봉투에 넣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신뢰할 수 있는 국과수 후배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김도연의 모발 샘플과 자신의 구강세포 샘플, 2개의 검체에는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비공식이야. 결과는 나한테만.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지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5일 만에 나왔습니다. 강지훈은 국과수 후배가 건넨 봉투를 사무실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오피스텔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봉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 김도연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봉투를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열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강지훈은 숨을 한번 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직계 부자관계 확률 99.99%. 종이를 든 손이 내려갔습니다. 강지훈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감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강지훈인가 김도윤인가. 38년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라는 직업, 관악구의 오피스텔, 후배들과 마시던 소주, 새벽에 읽던 수사 기록들. 그 모든 것이 강지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아래 다른 이름이 묻혀 있었습니다. 김도윤. 성북동 저택에 잠긴 방에 명패로만 존재하던 이름. 강지훈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 안에서 함께 나온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1996이라는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순영 여사는 부산 서면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강지훈은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것이라고 평생 믿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키운 거라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1996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도윤이 실종된 지 사흘 뒤 시장에서 아이를 데려왔다. 골목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이름을 물어도 대답하지 못했다. 3살쯤 되어 보인다. 경찰에 데려가야 한다는 걸 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놓으면 안 될 것 같다. 강지훈의 손가락이 글자 위에 멈췄습니다. 아이 왼팔에 화상 자국이 있다. 약을 발라주었다. 아이가 내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 적이 언제였을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는 며칠씩 건너뛰었지만 기록은 이어져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실종 아동을 찾는 전단지를 보았다. 사진 속 아이가 이 아이와 닮았다. 아니, 같은 아이다. 알고 있다. 알면서도 전화기를 들지 못하겠다. 이 아이에게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강지훈. 내 성을 따랐다. 미안하다. 진짜 엄마 아빠에게 미안하다. 지훈이가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기쁜 것인지 죄스러운 것인지 모르겠다. 강지훈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두 손으로 공책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등 위로 뜨거운 것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두고 지나치지 못한, 그래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다오. 너의 진짜 부모님은 너를 찾고 있을 거다.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30년을 잠긴 방 앞에서 기다렸고, 다른 한 사람은 30년을 죄책감 속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둘 다 같은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둘 다 같은 무게의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도. 그 주 토요일 저녁, 성북동 저택, 강지훈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김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에 나왔습니다. 한정희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태식 사건 이후 부부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검사님?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강지훈은 코트 주머니에서 찢어진 사진 반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가 벽에 걸린 액자를 내렸습니다. 유리 뒤에 돌잔치 사진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식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찢어진 가장자리를 맞대었습니다. 직선이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왼손에 쥐어진 파란 자동차, 하얀 한복의 주름, 배경의 풍선 색깔까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한정희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김도연은 식탁 앞에 선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은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 안쪽에 불규칙한 모양의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실종 당시 기록에 왼팔 화상 흉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고르게 유지되었지만 목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감정도 했습니다. 직계 부자 관계 99.99%. 한정희가 입을 가렸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김도연이 재빨리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지훈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부모 앞에 선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이인지. 강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은 아내를 부축한 채 강지훈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입술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에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한정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팔에서 벗어나 강지훈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자와 장신의 남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34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태식 때처럼 밀려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강지훈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빈 방의 장난감을 닦아온 손이었습니다. 한정희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김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지훈을 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감사이기도 안도이기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층 복도 끝 잠긴 방 안에서는 동물 시계의 바늘이 여전히 오후 2시 45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의 문은 오늘 밤 처음으로 잠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강지훈은 그날 밤 저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정희가 방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한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을 두 손으로 꾹 누르고 있다는 것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은 하루를 더 기다리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말없이 서 있다가 강지훈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문장이었습니다. 강지훈은 돌아보았습니다. 김도연의 눈가가 붉었지만 얼굴에는 억지스러운 표정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30년 전에도 매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네. 강지훈은 그렇게 대답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드미러의 현관 앞에 나란히 선 부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한정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도연은 손을 들지 않았지만 강지훈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지훈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후배 검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박태식 사건의 후속 수사도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오피스텔에 돌아오면 책상 위에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찢어진 반쪽과 휴대폰으로 촬영한 액자 사진의 출력물. 두 조각이 맞닿은 경계선을 강지훈은 매일 밤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도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느냐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분노는 사그라들었습니다. 일기장 곳곳에 묻어있는 떨림. 미안하다는 단어가 300페이지 넘는 공책에 수십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반복이 어머니의 고통이었습니다. 강지훈은 공책을 덮고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것은 용서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주 일요일, 강지훈은 성북동 저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사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양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현관 앞에 선 모습은 명절에 부모 집을 찾은 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과일 상자를 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와요. 밥 차려놓았어. 강지훈은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가 정성스러웠습니다. 밥그릇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이 식탁에 3개의 밥그릇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접어 옆에 두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강지훈이 맞은편에 앉자 김도연은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강지훈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식탁 위의 공기를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셋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정희가 반찬을 권했고 김도연이 간간히 국물이 짜지 않으냐고 물었고 강지훈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3사람 모두에게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라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러워서 소중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한정희가 부엌에서 뚝배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진한 된장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식탁 위에 올려지자 김도연이 눈을 들어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거 그 된장이야? 한정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30년 전에 담근 거예요. 혹시나 해서 버리지 않았어. 김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찌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 묵은 된장 특유의 깊은 색이었습니다. 한정희가 강지훈의 앞에 국자로 찌개를 떠주었습니다. 먹어봐요. 강지훈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짠맛이 먼저 왔고 그 뒤로 깊고 구수한 맛이 혀 위에 퍼졌습니다. 낯선 맛이었습니다. 관악구 오피스텔에서 끓여 먹던 된장찌개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위장이 편안해지는 느낌, 어딘가에서 이 맛을 알고 있다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지훈은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방울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뻗어 강지훈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박자로 어린아이를 재울 때 하던 동작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멈췄던 그 손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일요일 저녁 식사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강지훈은 매주 과일이나 빵을 들고 저택을 찾았습니다. 한정희는 매번 다른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김도연은 말이 적었지만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강지훈은 존댓말을 썼고 부부도 검사님이라는 호칭을 쓰다가 멈칫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부를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지훈인지 도윤인지 4번째 일요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정희가 차를 내오는 동안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부르면 되겠냐? 강지훈은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강지훈으로 불러주십시오. 제가 살아온 이름이니까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훈이. 그 이름을 부르는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이름을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정희는 부엌 문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지훈의 찻잔에 차를 따르며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5번째 일요일, 식사 후 한정희가 2층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복도 끝 도윤의 방. 한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지훈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침대, 파란 이불,
창가에 장난감 자동차 세대, 벽에 걸린 동물 시계는 여전히 오후 2시 45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반 위에 나란히 놓인 물건들. 4살의 로봇, 5살의 공룡, 15살의 농구화, 20살의 만년필, 30살의 넥타이. 존재하지 않는 성장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마음은 실제했습니다. 강지우는 선반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이 방에서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계. 강지훈이 벽에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일부러 멈춰두신 거지요. 한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움직여도 될까요? 한정희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김도연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강지우는 시계를 벽에서 내렸습니다. 뒷면에 건전지 덮개를 열고 새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30년 만에 그 방에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정희가 입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김도연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강지우는 시계를 다시 벽에 걸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키워주신 어머니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도 저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다려주신 어머니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30년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정희는 울음 사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비로소 내려놓는 숨이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논의되었습니다. 재산 후계자, 법적 절차. 그러나 강지우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검사입니다. 그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김도연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후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 인생이다. 내가 정해라. 김도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놓쳐버린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야 시작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김도연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일요일, 성북동 저택의 저녁 식탁에는 여느 때처럼 3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정희의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김도연은 안경을 벗고 밥을 먹었고, 강지우는 반찬을 집으며 이번 주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가 커피를 쏟아서 수사 기록이 다 젖었습니다. 한정희가 웃었습니다. 김도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오가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을 되찾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지훈이 일어섰습니다. 한정희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김도연도 뒤따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강지훈이 말했습니다. 그 문장에는 약속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매번 반드시. 한정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도연은 현관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현관 앞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나란히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는 모습. 석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 성북동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차 안의 히터가 발끝을 데웠고 라디오에서는 낮은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는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포기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고, 30년을 죄책감 속에서 아이를 키운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자라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다림과 사랑과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 2층 복도 끝. 도윤의 방.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동물 시계의 초침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